제인이요. 제 1장. 산책하는 게 가능하지 않은 날이었다. 아침에는 잎이 다 떨어진 관목숲을 1시간쯤 걸었지만 저녁 식사 후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아주 칙칙한 구름과 세찬 비를 몰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야외 운동이 가당치 않았다. 내게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오랫동안 산책하는 것을 원래 좋아하지 않았고 특히 쌀쌀한 오후에 산책하는 것은 더 싫었다. 으스스한 황혼역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얼어붙은 채 유모 배시의 잔소리를 듣고 있자면 마음이 한없이 우울해졌다. 게다가 엘리자와 존과 조지아나 리드에 비해 내 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의식하며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초라한 기분에 빠지곤 했다. 엘리자와 존과 조지아나는 지금 응접실에서 자기 엄마를 둘러싸고 모여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애워싸여 난로가 소파에 기대 누운 리드 부인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다. 나는 그 무리에 낄 수 없다. 리드 부인은 이렇게 말했었다. 유감이지만 나는 너를 멀리해야 할 것 같다. 좀 더 싹싹하고 순한 성질과 쾌활한 태도를 지니도록 노력해라. 네가 좀 더 발랄하고 솔직하고 그러니까 좀 더 자연스러운 태도를 익히기 위해 진지하게 애쓰고 있다는 말을 배시에게 전해 듣거나 내가 직접 보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아이들만이 누리는 그 특권을 너에게 줄 수 없구나. 배시가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물었다. 제인, 나는 트집 잡거나 캐무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 더구나 아이가 그런 식으로 어른 말을 가로채면 안 되는 거다. 아무데나 가서 조용히 앉아있어. 기분 좋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진 말이야. 나는 응접실에 연결되어 있는 작은 거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책장이 있었다. 나는 곧 그림이 많은 책 한 권을 골랐다. 그러고는 창 밑에 있는 의자로 가서 터키인처럼 발을 모아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빨간 모직 커튼을 바짝 잡아당기자 나는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뷰윅의 영국 조류사였다. 본문의 설명에는 별로 관심이 가지 않았지만 서론만은 어린 나로서도 무심하게 넘겨버릴 수 없었다. 거기에는 바다새의 서식지들이 적혀 있었다. 그들만이 거주하는 외로운 바위와 벼랑들, 남쪽 끝머리의 린드니스 또는 네이즈에서부터 노스케이프에 이르기까지 작은 섬들이 산재해 있는 노르웨이 해안. 거대하게 소용돌이 치는 북해가 세상 북쪽의 벌거숭이 슬픈 섬들에 파도치고 대서양의 큰 물결이 폭풍을 치는 헤브리디스 제도에 쏟아진다. 라플란드, 시베리아, 스피츠베르겐, 노바젠블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의 황량한 해안들이 나오는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곳에는 북극권의 광활한 벌판과 삭막하게 버려진 지역들이 펼쳐져 있다. 수백 년의 겨울이 알프스 산처럼 더 높이 쌓아 올려 눈과 얼음의 저장지로 만들어버린 단단한 얼음 벌판들이 극지를 에워싸며 혹한의 몇 배나 되는 혹독함을 집중시킨다. 나는 나 나름대로 이 죽음의 백색 영토들을 상상했다. 어린아이의 머리에서 어렴풋이 떠도는 알듯 모를 듯한 개념처럼 그것은 흐릿하면서도 묘하게 인상적이었다. 이 30페이지의 단어들은 이어지는 사파와 연결되어 파도와 물몰아치는 바다에 홀로 서 있는 바위와 쓸쓸한 바닷가에 자초된 부서진 보트와 막 침몰하고 있는 난파선을 구름 사이로 바라보고 있는 차갑고 섬뜩한 달에 의미를 부여했다.
황혼 무렵임을 알려주는 갓 떠오른 초승달, 무너진 담장에 둘러싸인 낮은 지평선, 비문이 새겨진 묘석과 문과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 그 적막하고 고독한 묘지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떤 감상에 빠졌는지는 모르겠다. 바람 없는 바다에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선 두 척의 배를 나는 바다의 유령들이라고 믿었다. 뒤에서 도둑의 진보다리를 내리누르는 악마 그림은 얼른 넘겨버렸다. 엄청나게 무서웠다. 각각의 그림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아직은 이해력이 미숙하고 감정이 불안전한 나로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흥미로웠다. 뷰웩의 책을 무릎에 올려놓고 나는 행복했다. 그랬다. 적어도 나름대로는 행복했다. 누가 나를 방해할까봐 두려울 뿐이었고 회방꾼은 너무나 빨리 찾아왔다. 작은 거실 문이 열렸다. 우에! 이 궁상아! 조 리드가 소리쳤다. 그러고는 잠잠해졌다. 방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이 계집애가 어디 갔지? 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엘리자! 조지아나! 제인이 여기 없어. 비 오는데 뛰쳐나갔다고 엄마한테 말해. 이 고약한 년. 커튼 치길 잘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며 나의 은신처가 들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 조 리드는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머리도 눈치도 둔한 편이니까. 하지만 엘리자가 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대뜸 말했다. 틀림없이 창가 의자에 있을 거야. 나는 얼른 밖으로 나갔다. 존에게 끌려나갈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에요? 머뭇머뭇 자신 없는 목소리로 내가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리드 도련님? 일하고 해야지. 이리 와. 그가 안락의자에 앉더니 자기 앞으로 와서 서라고 나에게 손짓했다. 조 리드는 14살로 학생이었다. 내가 겨우 10살이니까 나보다 4살이 많다. 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뚱뚱하고 피부색은 환자처럼 거무죽죽하고 넓적한 얼굴에 이목구비는 큼직하고 팔다리는 굵고 손발은 커다랬다. 걸핏하면 성질을 냈고 식탁에서 아기처럼 먹어대는 습관이 있었다. 눈은 흐릿하고 침침했으며 뺨은 축 늘어져 있었다. 원래는 지금 학교에 있어야 했지만 그의 엄마가 건강이 약해졌다는 이유로 그를 집에 데려온 지 한두 달쯤 되었다. 교장인 마일스 씨는 그가 집에서 보내오는 케이크와 사탕 과자를 덜 먹으면 훨씬 건강해질 거라고 단언했지만 리드 부인은 그 의견이 귀에 거슬렸는지 존의 누르스름한 혈색이 지나친 공부와 집에 대한 향수 때문일 거라며 좀 더 고상한 이유를 갖다 붙였다. 존은 어머니와 누이들에게도 별 애정이 없었고 나에게는 반감을 갖고 있었다. 이제 일주일에 2-3번도 아니고 하루에 한두 번도 아니고 순간순간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다. 내 몸의 모든 신경이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가까이 올 때면 뼈에 붙은 작은 살점들까지 오그라들었다. 그 때문에 공포에 질리는 느낌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무리 위협받고 해코지를 당해도 나는 호소할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편을 들었다간 어린 주인의 심기를 거스를 게 뻔했기 때문에 하인들은 모른 척했고 리드 부인은 그 문제에 관해 눈과 귀를 막아버렸으니까. 가끔 자기 앞에서 그가 날 때리거나 괴롭혀도 그녀에게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그녀의 등 뒤에서 더 자주 일어났다. 나는 평소에 하던 대로 존의 말을 따라 그의 의자로 다가갔다. 그는 혀뿌리가 상하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혀를 내매며 3분을 보냈다. 때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주먹질을 두려워하며 조만간 공격을 개시해 올 그 흉측하고 역겨운 외모를 생각했다. 내 생각이 얼굴에 나타났던 걸까? 벼랑간 아무 말도 없이 그가 나를 힘껏 때렸다. 나는 비틀비틀 그의 의자로부터 한두 발짝 뒷걸음질 친 뒤에 균형을 잡았다. 이건 조금 전에 엄마한테 건방지게 말대꾸한 벌이야.
음흉하게 커튼 뒤에 숨어 있었던 벌. 2분 전 그 눈초리에 대한 벌이야. 쥐새끼 같은 년. 졸리드의 욕설에 익숙했던 나는 대꾸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 모욕 뒤에 따라올 주먹질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걱정이었다. 커튼 뒤에서 뭐 했어? 그가 물었다. 책 읽고 있었어. 책 일이네. 나는 창가로 가서 책을 가져왔다. 우리 책에 함부로 손대지 마. 넌 얹혀 사는 신세야. 엄마가 그랬어. 돈도 없잖아. 네 아버지가 남겨준 건 하나도 없어. 넌 국어를 해야 돼. 우리 같은 신사 계급의 아이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고. 우리랑 똑같은 음식은 먹어도 안 되고 우리 엄마 돈으로 옷을 입어서도 안 돼. 이제 내 책장 뒤지는 버릇을 고쳐줘야겠어. 왜냐하면 그건 다 내 것이니까. 이 집은 다 내 것이야. 몇 년 뒤면 그렇게 될 거야. 가서 거울이나 창에 닿지 않게 문 옆에 서. 처음에는 그가 뭘 하라는지 몰랐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지만 책을 들고 일어나 던질 자세를 취하는 그를 보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그리 빠르지는 못했다. 책이 날아와 나를 때렸다. 나는 쓰러졌고 문에 부딪혀 머리가 찢어졌다. 상처에서 피가 나면서 끔찍하게 아팠다. 공포심이 절정을 넘어서자 다른 감정들이 밀려들었다. 잔인한 악질. 내가 계속해서 말했다. 살인자 같은 놈. 노예 감독 같은 놈. 로마 황제 같은 놈. 골드스미스의 로마사를 읽으면서 나는 이미 레오나 칼리굴레 황제가 어떤 인물인지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말하는 건 엄두도 못 내고 속으로만 존과 그들을 비교했었다. 뭐? 뭐라고? 그가 소리쳤다.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너희도 들었지? 엘리자 조지아나. 내가 엄마한테 이르지 않을 줄 알아? 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가 나한테 돌진해 왔다. 그가 내 머리채와 어깨를 움켜쥐는 게 느껴졌다. 나도 필사적으로 대응했다. 나는 정말 그에게서 폭군을 보았다. 살인자를 보았다. 내 머리에서 목으로 한두 방울의 피가 흘렀고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런 감각들이 두려움을 압도하자 나는 미친 듯이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내 손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인연이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쳤다. 그의 지원군은 가까이에 있었다. 엘리자와 조지아나가 리드 부인을 부르러 위층으로 달려갔다. 금세 리드 부인이 현장에 도착했고 베시와 하녀 에버테가 뒤를 따랐다. 그들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그들의 말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존 도련님한테 덤벼들다니. 이 무슨 포악한 짓이야. 보다 이런 광란은 처음 봐. 뒤이어 리드 부인이 덧붙였다. 붉은 방으로 데려가서 거기 가둬. 곧바로 4개의 손이 나를 덮치더니 위층으로 끌고 갔다.